남자친구가 종말이 오기 전으로 회귀했다. 그는 미친 듯이 물건을 쟁여두었다. 오로지 종말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상간녀와 함께 호의호식하고 종말의 왕이 되려 했다. 하지만 종말은 오지 않았다. 나 역시 회귀했기 때문이다. 종말의 소식을 국가에 보고했다. 나라는 평온해졌고 천하는 태평해졌다. 반면 남자친구는 전 재산을 탕진하고 고리대 금업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전생의 남자친구와 상간녀는 도망치기 위해 나를 좀비 때 속으로 밀어넣었다. 사지에서 살아남은 그들의 미소를 보며 나는 물어뜯기는 극심한 통증을 참아내고 마지막 남은 의식을 짜내어 힘을 다해 그들을 뒤쫓았다. 그리고 한 입씩 깨물어 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마주보는 세 마리의 좀비가 되었다. 창밖의 천둥 소리에 나는 번쩍 정신이 들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 집 천장이었다. 창밖의 벨소리가 나의 깊은 잠을 깨웠다. 이 꿈은 너무나도 생생했다. 나는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쓸어내리며 목을 만져보았다. 그곳엔 마치 아직 남아있는 듯했다. 좀비에게 물어뜯기던 그 극심한 통증이.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발신인은 마오부판. 내 남자친구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샤오신, 예물비 16만 8천 위안은 정말 너무 많아. 우리 다시 상의하자. 가슴이 철렁했다. 꿈속에서 마오부판은 예물비를 6만 8천 위안으로 깎아줄 수 없느냐고 했었다. 그러니 그건 악몽이 아니었다. 나는 정말로 마오부판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회귀한 것이다. 우리 집은 정말 그렇게 큰 돈을 낼 형편이 안 돼. 아니면 예물비를 안 받으면 안 될까? 우리 그냥 맨몸으로 결혼하는 건 어때? 꺼져. 내 눈이 삐었지. 너랑 결혼을 다 하게. 삼초 컷 감자채 같은 놈이 감히 나랑 결혼을 꿈꿔? 나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입을 뗐다. 괜찮아. 예물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아. 그저 우리 둘이 잘 살기만 하면 돼. 전생의 대답과 글자 하나 틀리지 않았다. 신중함을 최우선으로 했다. 샤오신, 내가 이해심이 깊을 줄 알았어. 분명 나를 이해해줄 거라고 믿었어. 하지만 내 마음속엔 즉시 경종이 울렸다. 그는 전생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설마 그도 회귀한 것인가? 나는 대충 몇 마디 대꾸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전생에 우리 둘은 목숨을 건 사이였다. 서로를 찔러 죽이지 못해 안다난 사이. 말을 아껴야 실수가 없다. 절대로 들켜서는 안 된다. 나 역시 회귀했다는 사실을, 괜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곧바로 나는 달력을 열어 날짜를 확인했다. 종말이 오기 5일 전이었다. 시간이 촉박했다. 나는 즉시 브라우저를 켜서 발열 환자에 관한 뉴스를 검색했다. 10줄씩 건너뛰며 빠르게 읽어내려간 뒤 완전 무장을 하고 공중전화로 향했다. 부스로 가서 110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 합니다. 마약 복용 및 판매 의심자가 있습니다. 경찰은 역시나 이를 중요하게 받아들였다. 인물의 상세한 정보를 꼼꼼히 물었다. 나는 뛰어난 기억력을 동원해 이 도시의 중대한 전형적 사례를 떠올렸다. 진찬찬 아파트 22동의 왕쯔창. 좀비 바이러스 초기 증상은 미미했다. 그는 가벼운 감기라고 생각하고 개의치 않았다. 바이러스 후기에 접어들자 두통과 발열이 시작되었고 허리와 등에도 통증이 왔다. 어지러움과 두남도 동반되었다. 하지만 그는 고달픈 프로그래머였다. 이런 증상은 자주 있는 일이라 별일 아니라고 여겼다. 그날 밤이 되기 전까지는 그는 갑자기 변이하여 옆에 있던 아내를 물어뜯었다.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달려온 의사와 경찰들 중 살아남은 사람은 없었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것이 그저 불행한 뉴스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바이러스가 잇따라 폭발하여 모든 사람을 연루시키기 전까지는 전화기 너머의 경찰은 단서를 진지하게 기록했다. 나는 경고했다. 마약 사범이 에이즈를 보유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방역 조치를 하세요. 그는 공격성이 매우 강합니다. 수갑이나 밧줄로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전화번호와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나는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조양구의 열성 시민입니다.
신고를 마친 뒤 나는 서둘러 마트로 향했다. 국가에 보고하긴 했지만 만약을 대비해 2가지 준비를 할 생각이었다. 필요한 물자를 좀 사는 것이다. 가는 길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먹을 것과 생필품을 많이 쟁여두라고 당부했다. 요 며칠은 외출을 삼가라고 했다. 부모님은 시골에 사시고 집에 텃밭도 있으니 나는 그리 걱정하지 않았다. 은행 잔고를 확인해보니 1만 위안 조금 넘게 남아있었다. 아껴 쓰면 몇 달은 버틸 수 있는 돈이다. 마트에서 이것저것 골라 냉동고기 20근을 샀다. 더 사고 싶어도 냉장고에 자리가 없다. 계란은 몇 판 샀다. 상온에서 한 달은 보관할 수 있다. 채소와 과일은 몇 근만 샀다. 어차피 보름도 못 가서 상할 테니까 많이 사봐야 소용없다. 콩기름 같은 것은 수십 근을 샀고 그 다음엔 고기 통조림을 좀 샀다. 압착 비스킷, 라면, 생수 등등. 만약 좀비와 싸우게 될 상황을 대비해 헬멧을 샀다. 고무장갑, 식칼 등 총 금액은 9천 위안이 넘었다. 다행히 예산을 초과하지 않았다. 핸드폰을 꺼내 QR코드를 찍었다. 결과는 딩 하는 소리와 차가운 전자 음성이 들렸다.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크게 울려 퍼졌다. 계산대 직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식은땀이 흘렀다. 급히 은행 앱알림을 확인했다. 카드 잔액이 겨우 두마오 3푼밖에 남지 않았다. 마오부판 짓이다. 나는 즉시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통화 중이었다. 계속해서 통화 중이었다. 뒤에서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나를 계속 재촉했다. 갑자기 위챗 메시지 알림이 떴다. 절친이 밥 먹자고 연락이 온 것이다. 나는 구세주를 만난 듯 그에게 1만 위안만 빌려줄 수 있는지 급히 물었다. 절친은 두말 없이 바로 송금해 주었다. 나는 즉시 돈을 받아 QR코드로 결제했다. 계산대 직원은 다시 미소를 띠며 배달 서비스가 필요한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절친의 집 주소를 불렀다. 우여곡절 끝에 저녁이 되었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절친의 화상 전화였다. 그녀는 싱글벙글하며 말했다. 방금 본인 확인하는 걸 깜빡했네. 공주님, 송금해주세요. 라고 말해봐. 다시 본 그녀의 생기 있고 예쁜 얼굴에 나는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을 흘렸다. 전생에 좀비가 발생했을 때 절친은 괴한들에게 집을 빼앗겼고 결국 좀비 때 속으로 던져져 목숨을 잃었다. 공주님, 당신은 공주님입니다. 울지 마. 나는 눈을 세게 깜빡였다. 내 집으로 물건 좀 샀어. 먼저 가서 치우고 있을게. 요즘 내 집에서 지낼 거야. 절친은 산처럼 쌓인 물자를 보고 경악했다. 우리 동네 또 봉쇄되는 거야? 나는 집안에서 열심히 짐을 정리했다. 맞다. 우리 둘이 1시간 넘게 걸려 겨우 끝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다. 절친은 나를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보며 이것은 내가 종말의 굶주림 속에서 몇 달간 버티다 처음으로 먹는 배부른 한 끼였다. 식사 후 절친은 쇼핑을 하러 갔고 나는 마스크와 캡모자를 눌러 쓰고 다시 공중전화 부스로 갔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조양구 열성 시민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어 위험 있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이군요. 왕쯔창의 변이에 대해 혹시 아는 게 있습니까? 일종의 악성 전염병입니다. 바이러스는 타액을 통해 전파됩니다. 그들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며 파괴력이 매우 강합니다. 유일한 약점은 뇌입니다. 그리고 왕쯔창은 예외적인 사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잠복기에 있습니다. 일단 갑자기 발병하면 대중의 공포와 폭동을 일으키고 대규모 감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뒷감당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저희가 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통상적인 통제로는 효과가 없을 겁니다. 이어 절박하게 덧붙였다. 오늘 밤 화푸 아파트에서 발병자가 나올 겁니다. 내일 지하철 3, 4, 7호선에서 전면적인 대규모 폭발이 있을 겁니다. 모레는 온 도시가 함락되고 3일 뒤엔 온 나라가 지옥이 될 겁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확인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집에 돌아온 나는 컴퓨터를 켰다. 여러 플랫폼에 글을 올렸다. 좀비 습격 예고 게시물이었다. 사무실 건물에서 마트, 지하철, 아파트, 집 등의 장소에서 좀비를 만났을 때의 방어 조치를 상세히 적었다. 이어 자가 방역에 필요한 물자 목록을 나열했다. 쇼핑을 마치고 돌아온 절친이 내 곁에 앉았다. 샤오신, 봉쇄 소식은 어디서 들은 거야? 인터넷에서 봤어. 나는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었다. 조회수는 고작 25회뿐이었다. 레지던트 이블? 이거 진짜야 가짜야? 진짜인데 조회수가 너무 낮아서 아쉬워. 아무도 안 보내. 댓글 알바라도 살까? 나는 댓글 알바를 한 무리 샀다. 몰래카메라 영상에 댓글창에 그들을 풀었다. 화면 속 한 남자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며 옆 사람을 덮쳐 상처를 입히고 있었다. 피칠갑을 한 입에 공포스러운 모습이었다. 진짜 좀비처럼 보이네. 영화랑 똑같아. 다들 알다시피 좀비 한 마리를 발견했다면 사실 다들 채소 좀 쟁여두는 게 좋을 거예요. 외출을 줄이세요. 증상이 아주 심각해 보이네요. 마스크 꼭 쓰고 다녀야겠어요. 집에 계신 노인이나 아이들에게 옮기지 않게. 나는 댓글창에 알바들이 조성한 가짜 열기를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리고 절친의 조언에 따라 유료 홍보도 돌렸다. 영상의 인기가 치솟기 시작했다. 댓글창은 북새통을 이뤘다. 와 대박. 화포 아파트에도 저 사람이랑 똑같은 놈 있어. 지금 경찰이 수갑 채워서 구급차에 실어갔어. 가이디 아파트에도 있대. 방금 단톡방에서 봤어. 종말 예고 게시물 봤는데 거기 적힌 좀비랑 이거랑 진짜 비슷해. 설마 진짜 종말이 오는 건 아니겠지? 난 사람이라 세계 멸망에 동의함.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내 게시물의 클릭수도 순식간에 폭등했다.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올랐다. 절친은 근심 가득한 얼굴로 물었다. 샤오신, 내가 말한 좀비 진짜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여야만 해. 지금 공유가 1000건을 넘었어. 유언비어 유포로 나 잡혀갈지도 몰라. 이어 다시 댓글창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남은 건 하늘의 뜻에 맡길 수밖에.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 있던 절친이 나를 흔들어 깨웠다. 샤오신, 자니? 샤오신은 아직 안 잤다. 절친의 얼굴이 몹시 심각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 내 계정으로 알바 풀어서 분위기를 잡았어도 그건 인터넷 세상 이야기잖아. 현실에서 좀비가 문을 들이받으면 우리 집 문은 그리 튼튼하지 않다고. 나도 진작에 생각했어. 전생에 복도에 좀비들이 배회했거든. 집안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좀비들이 흥분해서 쾅쾅 문을 들이받았지. 그런 조마조마한 나날은 다시는 겪고 싶지 않아. 하지만 방법이 없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새로 인테리어를 할 수도 없고. 차라리 우리 집 별장으로 옮길까? 거긴 외곽이라 사람이 적으니 좀비도 적을 거야. 집도 더 크고 채소도 기를 수 있어. 3에서 5년은 거뜬히 지낼 수 있을걸. 절친은 말할수록 들떠 보였다. 말하면서 원격 CCTV를 켰다. 미리 방 배치를 계획할 생각이었다. 헉, 별장에 누가 들어왔어. 내가 다가가 보니 이를 갈게 되는 광경이었다. 마오부판이었다. 한밤중에 수많은 인부가 별장에서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다. 마오부판은 옆에서 거드름을 피우며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품에는 짙게 화장한 상간녀 류루엔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껴안고 별장을 한 바퀴 돌더니 마지막엔 호화로운 큰 침대에 들어놓았다. 류루엔이 콧소리를 섞어 말했다. 치, 이렇게 큰 별장이 있으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이 물자들만 해도 몇백만 위안은 되겠네. 오빠 진짜 부자였구나. 마오부파는 득의양양하게 웃었다. 가슴을 가볍게 떨며 말했다. 조용히 해야지. 남들이 탐내면 안 되니까. 오빠 약혼녀도 알아? 걔? 멍청해서. 걔가 뭘 알겠어. 그럼 걔랑 왜 결혼해? 우리 집 가정부로 쓰려고 그러지. 미신이 없으면 누가 우리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뒤치다꺼리 하겠어. 귀를 찌르는 녹음 내용이 흘러나왔다. 절친이 걱정스러운 듯 나를 쳐다보았다. 내 표정은 평온했다.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전생에 내가 바로 그렇게 그들을 수발들었으니까. 당시 마오부파는 전화로 가난한 척을 하며 예물비를 10만 위안만 깎아달라고 빌었다. 사실은 결혼 전에 계약금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몰래 집을 사려고 내 이름은 올리지도 않은 채로 나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집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신이 나서 장을 봐서 찾아갔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마오부판이 류루엔을 껴안고 소파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통곡하고 싸우고 난동을 부려 정신이 없던 사이 정신을 차려보니 밖은 이미 좀비들이 포위하여 우리 셋은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중과부적이었다. 그들에게 강요당해 빨래와 요리를 도맡았다. 한겨울 추위 속에 나는 거실 바닥에 잠자리를 펴고 겉옷을 껴입은 채 벌벌 떨며 잤다. 나는 당시에 그게 극한의 재난 상황에서 드러난 악한 인성인 줄 알았다. 어쩌면 어떤 이들은 원래부터 악마였을지도 모른다. 화면 속에서는 류루엔과 마오부판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 몸을 섞고 있었다. 주거 침입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류루엔이 비명을 질렀다. 허겁지겁 이불 속으로 몸을 숨기며 온몸을 가렸다. 이어 당황한 기색으로 문으로 들이닥친 경찰들과 기웃거리는 인부들을 쳐다보았다. 얼굴이 파랗게 질린 절친과 나는 눈을 뒤집고 기절해버렸다.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마오부판의 몸이 휘청거렸다. 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힘겹게 이빨 사이로 몇 마디를 내뱉었다. 못 가요. 끼었어요. 어머니 맙서사. 도시 사람들 진짜 화끈하게 노네. 경찰이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구급차를 불렀다. 쓰레기 같은 남녀는 시트에 감싸인 채 서로 엉겨붙은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갔다. 이송 침대가 지나가는 길마다 행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상에, 대박 사건. 이건 내가 밤늦게 링거 맞으러 온 보람이 있네. 요즘 젊은 애들은 툭하면 병원에 실려오네. 정말 대단하다. 마오부판과 류루에는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절친은 미친 듯이 사진을 찍어 이 가십을 아낌없이 모두에게 공유했다. 이 일로 평생 안주거리 삼을 수 있겠어. 나는 살며시 미소 지었다. 마오부판의 불륜 지출 내역과 현장 사진을 정리해 모두 모멘트에 올렸다. 그리고 이별을 선언했다. 모멘트는 순식간에 난리가 났다. 불과 10분 만에 좋아요와 댓글이 급증했다. 나와 마오부판은 동창이었고 부모님도 뵙고 약혼까지 한 사이라 공통된 지인이 아주 많았다. 우리 부모님은 즉시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물으셨고 몇몇 친구들은 개인 메시지로 나를 위로했다. 마오부판의 부모님은 노발대발하며 당장 삭제하라고 난리였다. 인터넷에 퍼뜨려 망신 주지 말라면서. 그의 친구들도 나를 설득했다. 남자라면 실수 좀 할 수도 있지. 그렇게 빡빡하게 굴 필요 있냐고. 나는 즉시 캡처해서 그의 여자친구에게 보냈다. 2분도 안 돼요. 그도 차였다. 연이어과 단톡방, 학년 단톡방, 동문방, 업계 단톡방 등등의 기생남 불륜 실록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등장해 PDF 파일이었다. 표현은 생생했고 내용은 상세했다. 심지어 영상 링크까지 들어있었다. 나는 절친을 쳐다보았다. 걱정 마. 가릴 건 다 가렸어. 안전하다고. 마오부판과 류루엔이 응급실에서 나와 점잖게 옷을 챙겨 입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몇 겹이나 발가벗겨졌는지 몰랐다.
명예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다. 경찰서 안에서 류루에는 핸드폰을 보자마자 미쳐 날뛰었다. 미신, 이 나쁜 년. 누가 마음대로 올리래? 그녀는 고함을 지르며 달려와 내 뺨을 갈기려 했다. 나는 재빨리 몸을 피했다. 경찰이 민첩하게 그녀를 가로막았다. 경찰서에서 감히 사람을 때려? 이 독한 년, 넌 곱게 못 죽을 줄 알아. 내가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당신들 둘은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됐다는 거야. 마오부파는 핸드폰이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구멍이라도 낼 기세였다. 그는 평소 체면을 무척 따져서 멀끔하게 차려입지 않으면 외출도 안 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사진은 이미 사방팔방에 다 퍼졌다. 마오부파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핸드폰을 보다가 결국 숨을 헐떡이며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류루엔이 달려들어 그를 깨물어 깨우려 했고 나도 다가가서 양손으로 그의 뺨을 마구 후려쳤다. 나는 그가 사회적 살해를 당하는 놓치게 두고 싶지 않았다. 류루엔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난 이제 어떡해? 난 이제 사람 구실 못해. 마오부파는 얼굴을 닦으며 어느 정도 진정한 듯 보였다. 그는 류루엔의 입을 막고 그녀에게 몇 마디 속삭였다. 류루엔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자신들을 살피는 경찰들의 시선을 향해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마오부파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내게 다가왔다. 샤오신, 이건 내가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신고 철회해줘. 사실 다 오해라고. 뭐가 오해라는 거야? 마오부파는 내 쪽으로 바짝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샤오신, 너한테만 사실대로 말할게. 이제 곧 종말이 올 거야. 난 이 모든 걸 다 널 위해서 한 거야. 전에 내 돈을 가져간 건 물자를 사기 위해서였어. 다 너 쓰게 해주려던 거라고. 종말이 오면 돈은 휴지 조각이 돼. 물자가 진짜 화폐라고. 내가 온갖 애를 쓴 건 우리 둘이 종말 속에서도 잘 살게 하려던 거야. 내가 오해할 줄은 몰랐어. 지금 시간이 촉박해. 경찰서에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내 말 들어. 얼른 고소 취하해. 안 그러면 늦는단 말이야. 나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를 훑어보았다. 어쩐지 그와 류루엔이 갑자기 진정하더라니. 그의 눈에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죽은 목숨이었던 것이다. 그는 세계 종말이 오면 질서가 무너지고 법을 어겨도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마음껏 즐기고 멋대로 행동한 것이었다. 정말 궁금하다. 만약 종말이 오지 않고 사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그는 어떤 표정을 지을까? 벌써 기대가 된다. 종말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넌 여기 있어. 얌전하게 15일 동안 구류되어 있으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쇠창살도 있으니 좀비가 와도 안전은 보장될 거야. 이어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절친과 밖으로 나갔다. 그의 말은 더 이상 무시했다. 뒤에서 마오부판이 포기하지 않고 소리쳤다. 위신, 내가 기회를 줬어. 지금 나한 도와주면 나중에 밥 빌어먹게 돼도 나한테 빌 생각 마. 우리가 막 경찰서 로비를 빠져나왔을 때 밖에는 마오부판에게 돈을 받으러 온 인부들로 가득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순간 갑작스러운 변이가 발생했다. 한 인부가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을 덮쳐 쓰러뜨리더니 목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곧바로 군중 사이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경찰들이 즉시 달려나왔다. 두 명이 그의 어깨와 목을 붙잡고 그를 바닥에서 떼어놓았다. 그는 눈이 핏빛으로 충혈된 채 벌린 입에선 침을 흘리고 있었다. 팔다리를 허공에 휘저으며 발버둥 쳤다. 금방이라도 경찰의 통제를 벗어날 기세였다. 경찰은 즉시 전기 충격기를 꺼내 들었다. 한 번의 충격으로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 채 물린 사람을 응시했다. 그는 감염되었다. 그를 빨리 격리해야 한다. 나와 절친은 하루 종일 시달린 탓에 졸음이 쏟아져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쓰러져 잠들었다. 다음날 정오에 막 휴대폰을 켰을 때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보도를 보았다. 시 정부에서 공고를 하나 발표했다. 금일 본시에서 원인 불명의 급성 전염병이 발견되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고 인민대중의 생명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금일부터 통제 관리를 실시합니다.
밑에는 이미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와, 세상에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전화해서 출근하지 말라던데. 난 권고사직 당한 줄 알았네. 어제 좀비 예고하는 게시글 봤는데. 설마 진짜인 건 아니겠지? 그럴 수도 있어. 우리 수학 시간에 누가 갑자기 미쳤거든. 난 합리적으로 좀비라고 의심돼. 바이러스 확산 진행 상황은 전생과 같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모든 시민이 이미 정부의 배치에 따라 시간대별 차례대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1인 1실 자가격리에 들어감으로써 지하철역에서의 그 대규모 발생을 최대한 피했다. 좀비 폭발. 침실의 근원은 요람에서부터 차단될 것이다. 나는 곧이어 온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지하철 3호선에 관한 소식을 찾기 위해서다. 전생에 3호선은 가장 먼저 대규모 폭발이 일어난 지점이었다. 지하철 공식 계정에 올라온 운행 중단 공지를 보고 나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에는 지하철역에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운명의 궤적이 전생과 점차 멀어지고 있었다. 내 휴대폰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전화였다. 엄마는 방금 뉴스를 보셨는지 겁에 질려 횡설수설하셨다. 연신 나보고 집에 꼼짝 말고 있으라며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다. 밥은 먹고 다니는지 물으셨다. 절친의 집에 물자가 충분하다는 말을 듣고서야 겨우 안심하셨다. 절친은 오후가 되어서야 잠에서 깼다. 비몽사몽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그 애도 분명 풍성시에 공고를 본 모양이다. 비행기가 결항됐어. 근데 우리 부모님은 아직 외국에 계시단 말이야. 절친은 긴장한 채 눈을 들어 나를 보았다. 조심해. 외국에도 좀비 바이러스가 있어? 그 애는 아마 내가 회귀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짐작한 듯했다. 부모님 지금 어디 계셔? 절친은 급히 유럽의 어느 작은 마을 이름을 말했다. 나는 전혀 들어본 적 없는 곳이었다. 전생에도 유행한 적 없는 곳이다.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유럽은 인구가 적다. 설령 바이러스가 있어도 전파가 빠르지 않을 것이다. 음식을 좀 많이 준비해 두시라고 해. 외출을 삼가면 큰 문제는 없을 거야. 절친은 즉시 영상통화를 걸었다. 오냐, 우리 강아지. 딸아, 무슨 일이니? 절친은 마치 콩을 볶듯 지난 이틀간의 일을 속사포처럼 쏟아냈다. 엄마, 아빠, 왕 아주머니 부부랑 하는 여행은 일단 중단하세요. 호텔에 먹을 거 많이 사다 두시고요. 당분간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엄마, 수영복도 다 샀단다. 내 왕 아주머니랑 해변에서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유씨 어머니는 언짢은 듯 말씀하셨다. 엄마, 제발 제 말 좀 들으세요. 다음에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아셨죠? 됐어. 사진 찍는 게 뭐가 그리 급해. 바다가 거기 그대로 있지 도망가겠어? 그냥 딸내미 말 들어. 이번 고비만 넘기고 귀국할 때 면세점에서 당신이랑 딸내미 가방 몇 개 사줄게. 이어서 왕 아주머니도 소파에 앉아 휴대폰 앞으로 다가왔다. 국내에 좀비가 있다니.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정말 유난들이네. 됐어. 너희가 안 가겠다면 안 가는 거지 뭐. 우리 방해나 하지 마. 하루하루 가니 콩알만 해서 말도 섞기 싫래. 그렇게 원래 함께였던 여행은 완전히 갈라지게 되었다. 전화를 끊고 절친은 그제야 마음을 놓았다. 이때 하늘이 점차 어두워졌다. 시간은 곧 저녁 8시가 되려 하고 있었다. 전생에서 좀비가 전면적으로 대폭발했던 시간대다. 그러나 전생에 좀비가 폭발했던 지하철역은 지금 칠흑같이 어둡고 텅 비어 있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왠지 모르게 쓸쓸함이 감돌았다. 주거용 건물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집집마다 불을 밝혔다. 정부의 요청에 따라 1인 1실로 각각 격리 중이었다. 설령 누군가 변이가 일어난다 해도 피해를 최소한으로 통제할 수 있었다. 시계는 계속해서 째깍거리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좀비 폭발을 막을 수 있을까? 말세를 바꿀 수 있을까? 나는 끊임없이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다. 30분 경과. 유명인들의 가족에게 변이가 일어났다는 구조 요청 글이 몇 개 올라왔다. 네티즌들은 얼른 신고하라고 했다.
2시간 경과, 각종 구조 요청 정보가 빗발쳤다. 누군가 각 구역에 구조 핫라인 번호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3시간 경과, 핫라인은 마비되었다. 신고 전화는 받는 이가 없었다. 병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비록 통제 관리가 좀비 바이러스에 대규모 감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좀비를 각 가정 안에 가두어 두긴 했지만 그만큼 경찰력도 크게 분산되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도움을 구할 곳이 없었다. 그저 인터넷에 글을 올릴 뿐이었다. 좀비 변이는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사람들은 미처 손 쓸 틈이 없었다. 가장 친숙했던 가족이 기괴한 모습의 괴물로 변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민간에서 좀비 총수를 대략 집계했다. 그것은 차가운 숫자가 아니었다. 살과 피가 있는 하나하나의 생명이었고 무너지고 부서진 하나하나의 가정이었다. 인터넷은 추모의 물결로 가득 찼다. 사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보는 마음이 너무 아팠다. 다시 한번 산다 해도 모든 사람을 구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이번에 우리나라는 함락되지 않았다. 그렇지 않은가? 나는 그 말세 예고 게시물을 찾아 다시 홍보를 구매했다. 좀비의 타에게는 바이러스가 들어있다. 전동차 헬멧을 쓰거나 마대자루, 두꺼운 비닐봉지, 강력 테이프 등으로 좀비의 머리를 감싸라. 물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나는 좀비의 특징을 상세히 나열했다. 네티즌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게시물의 방법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 내 남자친구가 변이 됐는데 마침 그때게 입에 입마개를 물려놨었거든. 게다가 마침 내가 밧줄이랑 수갑으로 의자에 묶어놨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난 글 올릴 목숨도 없었을 거야. 인터넷의 공포와 혼란, 절망의 게시글이 점차 줄어들었다. 화국인들의 스스로 강해지려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더 많은 사람이 스스로 구하는 길을 택했다. 경찰력을 과도하게 소모하지 않기 위해서다. 경찰도 숨을 돌리게 되었다. 질서 있게 각 가정이 상황을 통계낼 수 있었다. 위험 등급을 나누고 다시 한번 구조를 진행했다. 상황은 점차 호전되었다. 이어진 며칠 동안 화국의 통제 관리는 여전히 차분하게 진행되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정점을 지났다.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통제된 생활에 익숙해졌다. 매일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공부를 했다. 그런데 이때 좀비 바이러스가 갑자기 외국에서 대규모로 폭발했다. 절친은 서둘러 유씨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유씨 어머니는 딸의 말을 들었다. 먹고 마실 것을 사두고 호텔에 숨어 지내서 당장은 큰 문제가 없었다. 점점 더 재난 영화 같은 짧은 영상들이 국내로 전해졌다. 화국은 항상 해외 동포들을 걱정하고 있었다. 즉시 공지를 발표했다. 모든 해외 동포는 신속히 현지 대사관으로 대피하십시오. 3일 후 화국은 전세기를 파견해 국민들을 집으로 데려올 것입니다. 절친은 기뻐하며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나도 이 소식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마 화국 여권이 당신을 세계 어느 곳이든 데려다주지는 못할지라도 전쟁과 재난이 닥쳤을 때 어느 곳에서든 당신을 집으로 데려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동안 구치소도 좀비 위기를 겪었다. 하지만 다행히 정부가 즉시 경찰력을 파견해 진압했다. 곧 통제되었다. 이로 인해 혼란을 틈타 탈출하려던 많은 이들이 크게 실망했다. 모불범도 그중 하나였다. 15일을 꼬박 채우고 나서야 그는 풀려날 수 있었다. 휴대폰을 켜자마자 메시지 알림음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모두 고리대금업자들이 보낸 협박 문자였다. 유혜연은 엉망이 된 모습으로 길목에 나타났다. 도끼 어린 눈으로 모불범을 노려보았다.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나를 속인 탓이라고. 무슨 말세가 온다느니 해서 집까지 담보 잡혀서 물자를 샀는데 결과가 이게 뭐야? 말을 마친 그녀는 펜을 꺼내 들고 손으로 모불범을 찌르려 했다. 모불범은 유혜연을 발로 차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말세가 왜 오지 않은 거야? 왜 지난 생과 달라진 거지? 그는 표를 끊었다. 타지로 가서 잠시 숨어 지낼 생각이었다. 그러나 고속철도역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모불범 씨 맞으시죠? 저희랑 같이 좀 가주셔야겠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은 3개월이 흘렀다. 화국은 좀비 바이러스 예방 백신을 개발해냈고 임상시험에 투입했다. 모불범의 부모님이 내게 메시지를 보내 애걸복걸했다.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다시 한번 모불범의 사진을 보냈다. 지우지 않고 남겨두어 괴롭히기 위해서다. 길에서 나는 멀리서 두 다리를 끌며 바닥에 엎드려 구걸하는 남자 모불범을 보았다.